그러니까 관전 민비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관이 이 전문적인 연구 주제라든가 이런 걸 민간인 학자나 교수들이 연구해서 거꾸로 관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할 능력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육전사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스웨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언제쯤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나타날까? 그런데 작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을 받지 못할까요? 이 얘기를 오늘 주제로 삼으려고 해요. 노벨상은 아시다시피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이 된 상인데요. 우리 노벨상이 없다 그러면 의아하실 분도 있어요. 아니 왜 김대중 대통령이 받지 않았느냐? 받았죠. 사실 한 분 더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말고요. 찰스 피더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1904년에 노르웨이인 아버지하고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가 아버지가 부산세관에서 일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태어난 분인데 8살까지만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가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인데요. 사실 태어나기만 했고요. 한국은 외국이라서 한국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노벨상을 받긴 받으셨는데 사실 정치 쪽의 상이라서 이 학술적인 업적이라든가 또 문학적인 업적에 의해서 받은 건 아니라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건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이 들으시면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건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워낙 정치를 좋아하고 매일 정치 뉴스에 정치가 다잖아요. 그래서 또 정치 쪽에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우리의 극복의 대상인 일본이 노벨 물리학상 11번, 화학상 5번, 생리의학상 5번 등 총 23번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우리는 제대로 된 한계가 없는데 저는 일본을 미워할 수는 있는데 일본을 미워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본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력으로 이겨야 되고 우리도 노벨상을 따거나 일본에 저렇게 23개나 받는 동안 우리 한 개도 못 받았으니까 우리도 실력으로 이겨야겠다 일본을. 그 길을 해야 되겠다. 밉지만 실력으로도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왜 저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일본은 바로 장인을 중시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확한 정설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우리나라는 천대받다가요. 그때는 이제 신분제도로 양반 이런 신분제도 때문에 천대받다가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일본에 끌려갔더니 집 주지, 예? 그다음 가마터 주지, 도자기 잘 구우면 대우해 주지 그랬더니 일본 도공 중에서는요 임진왜란 끝나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이 장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대우를 끔찍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상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런 태도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서 이길 지점이고요. 우리도 반도체처럼 배워가지고 일본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노벨상 받은 부분에서 나라에서 의아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이지리아 이 소인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베네수엘라도 받았어요. 생리의학상. 세인트 루시아 아시나요? 이름이 국가인지 아닌지 이것도 헛갈리는 이런 나라에서 노벨 경제학상이 수상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여러 개 수상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저쪽 아래에 있어요. 이게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변할수록 노벨상을 많이 수상한 국가고요. 노란색이나 흰색은 적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노란색인데 북미, 유럽, 러시아 이런 데 많죠. 그러니까 기초과학을 중시한 나라들이 이렇게 노벨상 수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초과학을 중시하지 않고 학자 대우가 좀 적고 연구자 대우가 적은 나라일수록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다. 노벨상의 40%가 미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노벨상이 높겠어요? 미국은 돈에 의해 움직이고요. 철저히 자유주의에 기반으로 한 연구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은 그게 돈으로 환산되고 사회적으로 우대를 해주고요. 또 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노벨상에 노다지가 되는 나라이죠. 성과만 내면 되고 전문가를 실용주의를 갖고 있어서 성과만 내면 씁니다. 돈을 지원해 주고요. 기업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를 따지자면 맨 뒤에서 한 10번째 꼴찌 정도 돼. 꼴찌 정도에서 뭐 삐까삐까 비슷비슷 한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제 정관왕 이렇게 전체 다 노벨상을 받은 나라는 아시아에는 없는데요. 일본이 좀 있지만 전관왕은 아닌데 이게 저는 유교 문화라고 봐요. 그래서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관리들의 영향이 좀 있어서 학자들이 대우를 좀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노벨상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가 이 원인을 10가지로 알아보려고 해요. 저는 이 노벨상을 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참 중요하냐. 이 노벨상이란 지표는 한 나라의 기초적인 연구 풍토나 마인드 풍토나 정신적인 풍토나 성과의 풍토가 얼마나 기본적인 게 갖춰졌냐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냥 노벨상 하나 땄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가지 이유인데 첫째,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다 성과를 내야 돼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3년, 4년 이런 프로젝트 안에서. 그리고 지원해주면은 거기에 맞는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노벨상을 받으면 3, 4년에서 5년이 되나요? 지금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상한 연구 실적에 따른 연구기간을 보면 보통 뭐 30년, 40년, 50년도 있고요. 길어요. 그리고 이건 돈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논리예요. 성과를 낼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런가요? 돈 조금 지원해 줬다가 연구 성과 안 나면 취소하고 오히려 그 학자나 연구원을 매장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기업체는 돈이 안 되면 아예 연구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 이루어지니까 최근 뭐 정부라든가 자금 지원하는 쪽에서 5년, 10년짜리를 연기를 해봤지만 저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풍토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나라는 질보다는 양을 따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만들 때도 논문의 주제, 그 다음에 내용이 얼마나 새로운 이론이냐, 독창적인 이론이냐, 아니면 서구의 이론을 이게 이기고 서구의 이론을 가지고 임상에서 얼마나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어내고 도구를 만들어냈냐, 그런 연구 성과를 내용을 이게 좀 봐야 되는데, 내용의 질이 높은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논문 개수가 얼마냐, 논문 개수에 따라서 또 뭐 겸임 교수, 뭐 대학 교수를 어떻게 임명하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다 보니까 질보다 양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래 걸릴 수 있는 뭐 10년, 20년 걸릴 수 있는 연구 주제는 아예 하지 않고요. 당장 논문 많이 써가지고 기업체나 정부 입맛에 맞는 개수의 논문 맞추느라고 그냥 디테일한 주제 살짝살짝만 바꿔서 기존 논문 주제 또는 무거운 굵직한 주제보다는 개념이 큰 주제보다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그리고 기존 기술이 있는 그런 주제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을 받기는 어렵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세 번째, 주체성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우린 주체적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주로 미국에서 갔다 온 학자들 교수들이 많아요. 미국 뭐 논문에는 어떻게 실려 있더라. 미국에서는 어떻게 배웠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참조를 외국에서 하는 거죠. 그냥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내용을 아무리 대학원생이 잘 쓰고 박사관이 쓰고 연구원이 내더라도 교수가 판단할 능력이 안 되고 내용을 안 보고요. 아무리 좋은 논문을 쓰고 연구 성과를 내서 정책을 내서 만들어서 교육부에 갖다 줘도 교육부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주체성으로 판단, 자기가 판단을 해줘야, 또는 자기가 판단해서 연구를 해야, 또는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연구 자금을 밀어줘야 장기 연구가 가능하죠. 주체적이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사대주의적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연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인공지능 이런 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콘텐츠하고 소프트웨어를 특허를 냈더니 그게 이 특허 심사원이 이게 이게 사실 기존에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특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기술이어도 이게 돈을 빌려러 가더라도 이 기술이 당장 이 눈앞에 이게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냐 소프트웨어적인 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되겠을까 될까요? 전문가를 천시합니다. 전문가를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얘기. 그리고 이제 관리들도 공무원도 전문가를 천시해요. 전문가를 중요하게 전문가 말을 듣질 않아요. 장인이란 개념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정책을 가지고 내 말에 잘 따르느냐. 일반 국민들 똑같아요. 전문가 중요하지 보지 않고요. 이게 오랫동안 연구하는 사람 보면 철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철없는 사람이 되고 정부에서는 이게 정책 자금이나 단기간에 지원해서 정말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막 도박하듯이 막 투자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누가 이렇게 전문가의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연구 성과가 나오면 10년, 20년, 30년씩 길게 봐서 그 연구 성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그 연구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사회가 같이 나눠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로 보통은 이제 노벨상 가진 그런 북미 사회라든가 유럽 사회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키우지 않고 성과만 나오면 따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걸린 기술 가지고 가서 거의 사기성이 농후하게 따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질 않아요. 당장 돈이 되느냐. 그 사람을 키워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키우지 않는 문화예요. 연구 문화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화가. 그러니까 노벨상이 나올 수가 없죠. 아마 한국 최초의 노벨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한국에서 연구해서 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국에서 연구하다 외국 간 사람 또는 이제 신분만 국적만 한국인이고 외국에서 연구한 사람 뭐 외국과 한국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럴 사람이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한국에 순수하게 연구해서 나오기는 어렵다 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하고 사이가 워낙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거나 좀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깎아내리길 잘해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거듭된 실패가 아니에요? 그죠? 거듭된 실패죠. 거듭된 실패를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고 성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깎아내리죠. 사람을 깎아내리고 연구 성과를 비하하고요. 그러니까 또 클 수 없고요. 우리는 형식이나 틀을 더 중요하게 보지 내용을 볼 줄 모르는 맹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내용이나 주제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뭐 어느 대학 출신이냐 또는 그 사람이 뭐 나하고 동양이냐 그 다음에 많이 유명하냐 TV에 나왔냐 이런 거 보니까 내용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적인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요령 있고 이런 사람들만 요령 있는 학자나 아니면 마케팅적인 학자나 이런 사람들만 아주 가볍게 이런 논문 써가지고 좋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이용하고 또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용의 맹인입니다. 내용을 볼 줄 모르는데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건 철저한 형식보다는 내용이거든요. 시가 얼마나 인류의 그런 진리에 기여했느냐, 문학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리고 이 발견이 얼마나 인류의 과학적 발견에 독창적이었느냐, 이런 거 보는 건데, 내용을 보는 건데 내용 평가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는 노벨평화상, 노벨상을 받았는데 학술적인 부분은 요원한 거예요. 빨리 고쳐야겠죠. 8번째, 교수들의 딜리버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딜리버리 교수란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수는 전부 다 미국의 유럽권에서 왔거든요. 공부하다 왔어요. 그런 분들이 교수가 많이 됐어요. 국내파들은 교수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국내파 교수들이 조금 더 임용되고 있지만요. 외국에, 미국의 어느 논문이나 미국의 어떤 아티클에 있는 내용을 그 배움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딜리버리를 하고 그 지적 우위를 외국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대학은 유학 갔다 온 사람을 교수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잘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외국에 있는 논문이나 외국에 있는 정보를 딜리버리를 잘 하느냐. 자기 머릿속에 쌓고 책으로 이렇게 소장하고 있다가 얼마나 학생들이 가르쳐 주나. 딜리버리가 중요해진 거죠. 근데 이런 교수들이 있는 한 연구하는 교수들은 클 수가 없죠. 연구비 받기도 어렵고요. 9번째, 관전 민비입니다. 관전 민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 국가기관은 존귀하고 민간인은 낮춘다,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집행하는 교육부 공무원이든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는 뭐 정무직 공무원이든 관은 존귀하고요. 민은 믿을 수 없고 낮다,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인 여기 연구원이나 학자, 교수 잘 안 믿죠. 민간 기업 안 믿어요. 그렇지만 공무원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판단할 능력이 되나요? 결국 몸에 달아서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연구하는 것은 민간이겠죠. 그러니까 관전 민비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관이 이 전문적인 연구 주제라든가 이런 걸 민간인 학자나 교수들이 연구해서 거꾸로 관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할 능력이 있어요? 그럼 행정고시 붙었다고요? 행정고시 붙으면 뭐 개념 암기나 해가지고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이런 사상이 공무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있기 때문에 노벨상 받기가 어렵고 노벨상 받을 때까지 못 기다리죠. 서류를 평가해서 돈 예산 어디다 썼는지 그거 내라 그럴 텐데 20년 걸릴 연구를요. 그래서 이런 9번째까지 문제가 많은데요. 결국 이 마지막 이 얘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 노벨상이 목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문하실 거예요. 외국 목표가 아니냐? 목표 아니에요. 미국, 일본 전부 다 유럽, 우리나라만 노벨상을 이게 목표다. 정치인들이 벌써 뭐 노벨상 이게 받기 위한 프로젝트 이런 거에 들어갔는데 외국은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는데 일본은 거기 일본 회사원이 기업체 들어갔는데 자기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그거 30년씩 연구하다 보니까 회사원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학문이나 연구하고 오래 한 사람을 철없다, 어리석다 보기도 하고 기업체도 지원 안 해줄 뿐더러 그들은 목표라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고 진리를 탐구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노벨상 자체가 목표여서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수를 쓰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딸 수 있는 게 노벨상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벨상을 따면은 그건 외국 가고 연구기관이든 거주기관이 거기 연결된 사람만이, 국적은 한국인, 이렇게만 혹시 가능할까? 노벨상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벨상이 목표라서 못 따는 겁니다. 그래 거꾸로 우리가 노벨상을 따가지고 한국인이 따서 노벨상을 딴 이유 10가지 이거 분석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러려면은 기초적인 문화가 다 바뀌어야죠. 교육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전사 김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